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지요? 이 밤 따뜻한 옛 이야기 들으며 편안히 쉬어가세요. 고려 3년째 여름, 성해 항구의 장터는 바다의 숨결로 살아 있었다. 짠 내음이 공기를 채웠고 파도 소리가 어부들의 외침과 뒤섞였다. 장터는 아침부터 북적였다. 상인들은 생선을 쌓아 올리고 뱃사람들은 그물을 손질했다. 수레바퀴가 돌며 흙먼지를 일으켰고 아이들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물건을 구경했다. 그 소란 한가운데 버드나무 아래 돗자리를 펴고 앉은 젊은 여인 하윤서가 있었다. 집모자가 얼굴을 반쯤 가렸고 눈빛은 바다처럼 깊었다. 돗자리 앞에는 바닷물이 닦아낸 조개 껍데기들이 놓였다. 각 조개는 그녀만 읽을 수 있는 무늬를 품었다. 조개 하나를 고르시오. 그것이 당신의 길을 엽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처음 성에 사람들은 윤서를 낯설게 보았다. 저 여인은 누구인가? 한 어부가 물었다. 점쟁이라는데 운명을 본다더라. 옆에 상인이 대답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돗자리 주변을 맴돌며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어떤 이는 비웃었고 어떤 이는 두려워했다. 그러나 곧 그녀의 이야기가 장터를 휩쓸었다. 윤서가 부유한 상인 장태수를 독살에서 구했다는 소문이었다. 그는 하인의 검은 마음을 모르고 약을 마시다 죽을 뻔했다. 윤서는 그의 얼굴을 보고 독을 알아냈고 북쪽으로 가 현자를 만나라고 했다. 태수는 살아남았고 하인은 감옥에 갇혔다. 또 다른 소문은 과부 백미란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죽었다 믿었으나 윤서가 조개를 보고 말했다. 그는 소금밭에서 살아있다. 미란은 남편을 찾았고 재물을 되찾았다. 이 이야기는 어부들 사이에서 상인들의 수레위에서 마을 어귀에서 퍼졌다. 윤서의 돗자리는 이제 고요한 섬이 아니었다. 날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어부는 그물을 내려놓고 상인은 물건을 팽개치고 그녀를 찾았다. 저를 살려준 자가 누구인가? 한 젊은이가 물었다. 하늘이 보낸 점쟁이다. 노인이 대답했다. 귀족들도 말을 타고 멀리서 왔다. 그들은 비단 옷을 입고 윤서 앞에 섰다. 내 운명을 봐주시오. 한 귀족이 말했다. 윤서는 금전을 받지 않았다. 단지 조개를 고르라 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눈이 사람의 얼굴을 꿰뚫는다고 말했다. 조개를 고르는 순간 생사가 갈렸다. 그녀는 운명의 틈을 본다. 한 여인이 속삭였다. 소문은 장터를 넘어 도성으로, 심지어 궁궐까지 퍼졌다. 윤서의 이름은 이제 성해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하늘이 내린 자라 불렀다. 어떤 이는 그녀가 바다의 정령이라 했다. 그녀가 조개를 펼치면 운명이 열린다. 아이들이 노래처럼 말했다. 장터는 그녀의 이야기로 가득했다. 장태수의 목숨을 구한 일, 백미란의 남편을 찾아준 일, 심지어 귀족 김성호의 딸을 병에서 구한 일까지. 사람들은 그녀 앞에 줄을 섰다. 어떤 이는 희망을 품고 어떤 이는 두려움을 안고 왔다. 그러나 모두 그녀의 말을 들은 뒤 달라졌다. 윤서는 언제나 조용했다. 집모자를 고쳐 쓰고 돗자리에 앉아 조개를 펼쳤다. 조개 하나를 고르시오. 그것이 당신의 길을 엽니다.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닷바람처럼 부드러웠다. 성의 장터는 그녀의 존재로 빛났다. 사람들은 몰랐다. 그녀의 점은 말이 아니라 얼굴에 새겨진 운명을 읽는 일이었다. 상인의 독 하윤서가 성의 장터에
돗자리를 처음 펼쳤을 때 장터는 아침부터 북적였다. 짠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생선 비린내가 공기를 채웠다. 어부들은 그물을 손질하며 큰 소리로 물건을 외쳤다. 상인들은 수레에 물건을 쌓고 손님을 불렀다. 그 소란 속 버드나무 아래 윤서의 돗자리는 조용했다. 그녀는 집모자를 고쳐 쓰고 조개들을 펼쳤다. 사람들이 그녀를 낯설게 바라보았다. 저 여인은 누구인가? 한 노파가 물었다. 점쟁이라는데 운명을 본다더라. 젊은 어부가 대답했다. 그때 부유한 상인 장태수가 다가왔다. 비단옷이 먼지를 스치며 땅에 끌렸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눈에 내는 오만함이 깃들었다. 곧 죽을 팔자의 점을 보아 무엇하겠소? 그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장터의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어떤 이는 호기심으로, 어떤 이는 비웃음으로 쳐다보았다. 윤서는 말없이 장태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담담했다. 돗자리 위에 조개들을 펼쳤다. 각 조개는 바닷물이 닦아낸 무늬를 지녔다. 하나를 고르시오. 그것이 당신의 길을 엽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태수는 코웃음을 치며 나선 모양의 소라를 집었다. 그는 조개를 손에 쥐고 윤서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얼굴에 오래 머물렀다. 장터의 소음이 잠시 잦아든 듯했다. 당신의 약은 깨끗하나 그것을 다리는 하인의 마음이 검습니다. 윤서가 단호히 말했다. 직접 약을 다리시오. 그리고 사흘 뒤 북쪽으로 배를 띄워 현자를 만나십시오. 그리하면 죽음을 피할 것입니다. 태수는 얼굴이 굳었다. 내가 약을 먹는 걸 어찌 아는 것이오? 그는 따지듯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장터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저 여인이 무슨 말을 한 것이냐? 한 상인이 속삭였다. 윤서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태수는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 하인을 물리고 약을 직접 다리라고 명했다. 약을 끓이는 동안 그의 손은 떨렸다. 땀이 이매에 맺혔다. 그는 뜨거운 약 그릇을 들고 조심스레 마셨다. 그날 밤 그는 깊이 잠들었다.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다음 날 그는 하인의 방을 뒤지라고 관리들에게 명했다. 관아의 관리들이 하인의 짐을 뒤졌다. 거기서 독초가 숨겨져 있었다. 약 그릇을 살펴보니 미세한 가루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인은 관아로 끌려갔다. 관리들이 그를 신문했다. 그는 고문 끝에 주인에게 독을 넣으려 했다고 자백했다. 곧 그는 감옥에 갇혔다. 이 소식은 성의 장터를 빠르게 휩쓸었다. 어부들은 그물을 내리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인들은 손님에게 이 일을 전했다. 그 처녀는 어찌 그런 일을 알았단 말인가? 한 노파가 말했다. 그녀는 얼굴을 보고 운명을 읽는다. 젊은 어부가 대답했다. 장터의 아이들은 뛰놀며 윤서의 이름을 외쳤다. 태수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윤서의 말대로 사흘 뒤 북쪽 바다로 배를 띄웠다. 배는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다. 태수는 갑판에 서서 바다닷바람을 맞았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남아 있었다. 바닷가 절벽 위에서 그는 은자를 만났다. 은자는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었다. 그는 태수에게 드문 약초와 주문을 건넸다. 이대로 하시오. 은자가 말했다. 태수는 약초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약을 먹었다. 며칠 뒤 그의 몸은 나았다. 얼굴은
다시 생기를 찾았다. 그는 성해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 처녀의 말은 참되었다. 장터는 이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사람들은 윤서의 돗자리 앞에 몰려들었다. 어부는 물고기를 내려놓고 상인은 물건을 팽개치고 그녀를 찾았다. 그녀는 하늘이 보낸 자다. 한 상인이 말했다. 조개 하나로 생사를 가른다. 다른 이가 덧붙였다. 장태수의 이야기는 성해 마을을 넘어 멀리 퍼졌다. 귀족들도 말을 타고 장터로 왔다. 그들은 윤서 앞에 서서 운명을 물었다. 윤서는 언제나 조용히 조개를 펼쳤다. 하나를 고르시오. 그것이 당신의 길을 엽니다. 그녀는 말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눈이 운명을 꿰뚫는다고 믿었다. 소문은 장터를 넘어 도성으로 퍼졌다. 성해의 어부와 상인들은 그녀를 하늘이 내린 점쟁이라 불렀다. 그러나 윤서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닷바람처럼 부드러웠다. 장터는 그녀의 존재로 빛났다. 사람들은 몰랐다. 그녀의 점은 말이 아니라 얼굴에 새겨진 운명의 틈을 읽는 일이었다. 과부의 재회, 장태수의 일이 성해 장터에 퍼지자 하윤서의 돗자리 아픈 날마다 사람들로 북적였다. 짠 바닷바람이 장터를 스치고 어부들의 외침이 울렸다. 그 소란 속 한 여인이 힘겹게 걸음을 옮겨 윤서 앞에 섰다. 그녀는 백미란이라 불렸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거칠었고 눈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했다. 옷은 날과 바람에 펄럭였다. 부탁드립니다. 제 점을 봐주십시오. 그녀는 말했다. 목소리는 마른 풀처럼 갈라졌다. 몸은 바람에 쓰러질 듯 위태로웠다. 장터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저 여인은 누구인가? 한 상인이 속삭였다. 과부라던데 남편을 잃고 홀로 산다더라. 다른 이가 대답했다. 윤서는 말없이 미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윤서는 돗자리 위에 조개들을 펼쳤다. 각 조개는 바닷물이 닦아낸 무늬를 지녔다. 하나를 고르시오. 그것이 당신의 길을 엽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미란은 떨리는 손으로 가리비 조개를 골랐다. 윤서는 미란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장터의 소음이 잠시 멎은 듯했다. 당신의 남편은 죽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말했다. 그는 만 건너 소금밭에서 노예처럼 잡혀 있습니다. 당신을 찾아오다 도적에게 납치되어 팔려간 것입니다.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었다. 뭐라 하셨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럴 리 없다. 한 어부가 말했다. 그의 남편은 작년 가을 바다에서 죽었다더라. 다른 이가 덧붙였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정 셋을 데리고 소금밭으로 가십시오. 남편을 구하고 잃은 재물도 찾을 것입니다. 미라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남편이 작년 장에 간다며 떠난 뒤 소식이 끊겼다고 믿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가 죽었다 했다. 미란도 마음을 접고 살았다. 그러나 윤서의 말은 그녀의 가슴에 불씨를 지폈다.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여인이 어찌 그런 일을 아는가? 한 노파가 말했다. 미라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친정 마을로 돌아가 장정셋을 모았다. 그들은 낡은 옷을 입고 소금밭으로 향했다. 길은 멀고 험했다. 바닷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때렸다. 소금밭은 햇볕에 뜨겁고 노동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소금밭에서 미라는 머리칼이 반쯤 센 사내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고단함으로 일그러졌다. 미란의 무릎은 저절로 꺾였다. 여보, 그녀가 울부짖었다. 그는 그녀의 남편이었다. 남편은 도적에게 납치되어 소금밭 노예로 팔려왔다. 그는 말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다. 미란과 장정들은 그를 몰래 데리고 나왔다. 그들은 관아로 달려갔다. 미란은 눈물을 흘리며 사건을 고했다. 관리들은 소금밭을 뒤졌다. 주인의 비밀 창고에서 노예 매매의 증거가 나왔다. 주인은 관아로 끌려갔다. 그는 곤장 100대를 맞고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소금밭은 미란의 것이 되었다. 부부는 재물을 되찾고 서로를 아끼며 살았다. 이 소식은 성의 장터를 휩쓸었다. 어부들은 그물을 내리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을 찾았다더라. 한 상인이 외쳤다. 그 처녀가 조개 하나로 운명을 봤다. 다른 이가 말했다. 아이들은 장터를 뛰며 윤서의 이름을 외쳤다. 하늘이 보낸 점쟁이다. 한 노인이 말했다. 소문은 마을 어귀를 넘어 도성으로 퍼졌다. 사람들은 윤서의 돗자리 앞에 더 많이 몰려들었다. 어떤 이는 희망을 품고 어떤 이는 두려움을 안고 왔다. 그러나 모두 그녀의 말을 들은 뒤 달라졌다. 윤서는 언제나 조용히 조개를 펼쳤다. 하나를 고르시오. 그것이 당신의 길을 엽니다.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닷바람처럼 부드러웠다. 성의 장터는 그녀의 이야기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몰랐다. 그녀의 점은 말이 아니라 얼굴에 새겨진 운명의 틈을 읽는 일이었다. 아이의 구원, 하윤서의 이름이 성의 장터를 넘어 도성까지 퍼졌다. 백미란의 남편을 찾아준 소식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자 그녀의 돗자리 앞은 날마다 북적였다. 그때 귀족 김성호가 말을 타고 장터로 왔다. 그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했다. 딸 은지가 병에 걸려 웃음을 잃었다. 의원도 무당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윤서 앞에 서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장터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았다. 저 귀족은 누구인가? 한 어부가 물었다. 김성호라던데 딸이 병들었다더라. 다른 이가 대답했다. 윤서는 말없이 은지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창백했고 눈은 힘없이 땅을 향했다. 윤서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그녀는 돗자리 위에 조개들을 펼쳤다. 각 조개는 바닷물이 닦아낸 무늬를 지녔다. 하나를 고르시오. 그것이 당신의 길을 엽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은지는 작은 손으로 진주빛 조개를 골랐다. 성호는 아이를 안고 숨을 죽였다. 윤서는 은지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장터의 소음이 잠시 멎은 듯했다. 곧 큰 화가 닥칠 것입니다. 윤서가 말했다. 하지만 피할 수 있습니다. 잔치날, 집 앞에 거지가 올 것입니다. 하인들이 그를 내치려 할 테지만 막지 마십시오. 따뜻한 밥과 자리를 내주시오. 그 거지가 아이를 살릴 자입니다. 성호는 눈을 깜빡였다. 거지가 어찌 아이를 살린단 말입니까? 그는 물었다.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럴 리 없다. 한 상인이 말했다. 윤서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성호는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나 윤서의 소문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그의 저택에서 큰 잔치가 열렸다. 상에는 진귀한 생선과 고기가 차려졌다. 손님들은 비단 옷을 입고 웃으며 잔을 들었다. 음악이 울리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놀았다.
그때 초라한 거지 선우일락이 대문 앞을 어슬렁거렸다. 그의 옷은 너덜거렸고 얼굴은 먼지로 덮였다. 이런 자리에 어찌 왔느냐, 썩 나가라. 하인이 소리쳤다. 성호는 손을 들어 막았다. 그를 대접하라. 밥과 자리를 내주라. 그는 단호히 말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귀족이 어찌 거지를 드리느냐. 한 여인이 속삭였다. 그러나 성호의 명에 따라 일락은 잔치 안으로 들어왔다. 그 순간 은지가 갑자기 숨을 몰아쉬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아이는 울음조차 내지 못하고 숨이 막혀갔다. 손님들은 당황했다. 성호는 아이를 안고 소리쳤다. 의원을 불러라. 그러나 의원은 멀리 있었다. 하인들은 어쩔 줄 몰랐다. 그때 일락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낡은 주머니를 뒤졌다. 거친 헝겊 속에서 약초 뿌리 하나를 꺼냈다. 그는 은지의 입에 약초를 넣었다.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다. 잠시 뒤 아이의 숨이 돌아왔다. 얼굴빛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다. 은지는 늘 말을 더듬었으나 그날부터 또박또박 말했다. 병이 사라졌다. 성호는 눈물을 흘렸다. 그대는 누구여? 그는 일락에게 물었다. 일락은 고개를 숙였다. 바닷가 절벽에서 약초를 캐는 자일 뿐입니다. 아이의 얼굴에 죽음의 기운이 보여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이 소식은 성의 장터를 휩쓸었다. 어부들은 그물을 내리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처녀가 또 사람을 살렸다. 한 상인이 외쳤다. 조개 하나로 운명을 본다더라. 다른 이가 말했다. 아이들은 장터를 뛰며 윤서의 이름을 외쳤다. 하늘이 보낸 점쟁이다. 한 노인이 말했다. 성호는 윤서에게 사람을 보내 사례를 전했다. 그는 그녀 앞에 다시 서서 머리를 숙였다. 그대의 말이 아이를 살렸다. 그는 말했다. 소문은 마을 어귀를 넘어 도성으로 퍼졌다. 사람들은 윤서의 돗자리 앞에 더 많이 몰려들었다. 어떤 이는 희망을 품고 어떤 이는 두려움을 안고 왔다. 그러나 모두 그녀의 말을 들은 뒤 달라졌다. 윤서는 언제나 조용히 조개를 펼쳤다. 하나를 고르시오. 그것이 당신의 길을 엽니다.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닷바람처럼 부드러웠다. 성의 장터는 그녀의 이야기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몰랐다. 그녀의 점은 말이 아니라 얼굴에 새겨진 운명의 틈을 읽는 일이었다. 왕실의 음모 하윤서의 이름은 성해를 넘어 궁궐까지 퍼졌다. 김성호의 딸을 구한 소식이 도성에 울리자 그녀의 돗자리 아픈 날마다 사람들로 붐볐다. 그때 궁궐에서 급보가 내려왔다. 경종 임금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렸다. 열흘째 밥을 먹지 못하고 점점 깊은 혼수에 빠졌다. 내로라 하는 의원들이 궁에 들어갔다. 그러나 누구도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 맥은 고르고 열도 없었다. 신하들은 불안에 떨었다. 임금의 병은 무엇인가? 한 대신이 물었다. 하늘이 노하신 것이 아닌가? 다른 이가 속삭였다. 대비와 신하들은 의논 끝에 윤서를 군구로 부르기로 했다. 천한 여인이 어찌 임금을 살리겠소? 한 신하가 반대했다. 그녀가 성호의 딸을 살렸소. 다른 이가 말했다. 결국 윤서는 은밀히 군구로 불려갔다. 윤서는 병풍 뒤에 서서 임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약했다. 그녀는 맥을 짚지 않고 눈을 감았다. 이는 병이 아닙니다. 살기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신하들은 숨을 죽였다. 독도 칼도 아닌 살기라니.
한 대신이 외쳤다. 윤서는 이어 말했다. 임금의 얼굴에 핏줄이 잠기고 숨이 막힌 것은 곁에 숨은 자객 때문입니다. 임금이 쓰러진 날부터 궁 안에 악한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신하들은 놀랐다. 그럴 리 없다. 한 이가 말했다. 그러나 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색령이 내려졌다. 궁궐의 창고와 방을 뒤졌다. 하루가 지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신하들이 윤서를 의심하려던 순간 깊은 수락간 창고에서 자객이 잡혔다. 그는 외국 사신 행렬에 섞여 들어왔다. 그의 주머니에는 임금의 음식에 넣을 독침이 있었다. 그는 음모를 자백했다. 다행히 실행 전이었다. 임금의 얼굴빛이 서서히 돌아왔다. 그는 눈을 뜨고 말했다. 꿈에서 붉은 기운이 목을 조르다. 여인이 그것을 걷어냈다. 그는 윤서를 보며 말했다. 그대가 나라를 살렸다. 임금은 그녀에게 궁에 머물 것을 청했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다. 단둘이 말씀 나눌 기회를 주십시오. 그녀가 말했다. 임금은 호기심에 호위를 물렸다. 내실에서 윤서는 종이와 붓을 준비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갈라졌다. 어린 나이에 바닷바람과 고된 노동으로 단련된 손이었다. 동갑내기 처녀들은 하얗고 부드러운 손을 가졌지만 윤서의 손은 지난한 세월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붓을 들었다. 폐하, 궁 안에 또 다른 자객이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방에서 주무시지 말고 경비를 강화하시오. 붉은 비단을 머리에 두른 자를 조심하시오. 그 자가 화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말했다. 오늘 밤 이 방에서 편히 쉬소서.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임금은 그녀의 눈빛에서 뜻을 읽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는 다른 방에 숨었다. 호위 무색에 자신의 옷을 입히고 침상에 눕혔다. 밤이 깊었다. 달빛이 창문 틈으로 비쳤다. 병풍 뒤에서 검이 번쩍였다. 자객이 무사를 찔렀다. 그러나 장정들이 자객을 붙잡았다. 그는 거칠게 매질당하며 자백했다. 음모의 배후는 화연 부인이었다. 그녀는 임금의 총애를 받는 후궁기였다. 그녀의 방에서 붉은 비단 머리 장식이 발견되었다. 아들이 세자가 되지 못한 분노로 반역을 꾀했다. 그녀는 궁의 경비병 일부와 내통했다. 그날 임금이 내실에 있다는 첩보를 흘렸다. 화연과 자객은 참수되었다. 연관된 자들도 처단되었다. 이 소식은 궁궐을 넘어 성해로 퍼졌다. 그 처녀가 임금을 살렸다. 한 신하가 외쳤다. 조개 하나로 나라를 구했다. 다른 이가 말했다. 임금은 윤서를 극진히 대했다. 그는 조정 앞에서 말했다. 이 나라가 오늘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눈 덕분이요. 그러나 윤서는 보상을 받지 않았다. 저는 하늘이 잠시 눈을 빌려준 자일 뿐입니다.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궁을 떠났다. 그녀가 떠난 자리는 조용했다. 그러나 그녀가 쓴 종이는 궁 어딘가에 보관되었다. 사람들은 그 글을 보며 그녀의 지혜를 경외했다. 성해의 어부와 상인들은 그녀를 하늘이 내린 점쟁이라 불렀다. 소문은 마을을 넘어 멀리 퍼졌다. 아이들은 장터를 뛰며 그녀의 이름을 외쳤다. 붉은 비단을 조심하라. 한 노인이 말했다. 윤서의 이야기는 후세에 전해졌다. 사람들은 그녀의 점이 운명의 틈을 읽는 일이라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닷바람처럼 성해에 남았다.